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좀 전망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좀 세게 나올 것이다, 아니다, 좀 대립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미국 지표나 중국 지표나 최근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냉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회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좀 침체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나,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방향성 물론 맞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작년 12월 대비해서 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수입, 수요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개인 소득과 같은 미국의 소비 지표들 개선되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 건설 지출 같은 일부 제조업 지표들도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와 함께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줄고 있는데, 이 주택 거래는 최근에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지 하락으로 꺾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출과 함께 전반적인 제조업 지표들의 흐름이 1, 2분기에는 3, 4분기에 최대 소비를 하고 난 이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계절적인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표가 안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때는 약간 침체를 겪다가 2분기부터 다시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의 70%라고 하는 소비, 그 외 수입, 수요, 여러 가지 산업 생산을 비롯한 건설 지출 등 제조업 지표들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경로를 살펴봤을 때 선진국이 그동안 경기 침체 이후에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나타났던 평균 속도가 지난선이고요. 현재 이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는 회색선은 잃어버린 20년을 보였을 때 일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통 선진국이 보였던 회복 흐름과 속도가 달라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잃어버린 20년 디플레 국면으로 갔거든요. 현재 지금 미국이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장 속도가 여전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빨리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붙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이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에너지 쪽에서는 셰일가스 개발과 같은 화학 쪽에서의 개발, 그리고 석유, 가스의 수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내수 수요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꾀하고 있는 것이 IT 신수요의 창출이죠. 그래서 IoT니, IOB니 굉장히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IT를 기반으로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현재의 경로대로라면 미국의 회복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 지표의 질적인 측면인데 양적인 측면의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광의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 말고 실제 이제 취업자 수를 근간으로 했을 때 실업률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가 넘는 정도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6.3%까지 내려온 것이지 실제 미국의 이 실업자 수는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용의 개선이 나타난 이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 파트타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급속도로 해고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채용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규직 쪽의 흐름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적인 고용지표 흐름을 봤을 때 아직도 멀었다라는 점이 최근에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에는 자극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봤을 때 미국의 주택거래나 케이스실러지수,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오르긴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 회복률은 미미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존주택이나 신규주택의 판매가 잘 팔리던 2006년과 7년에 비해서 여전히 회복세가 미미하다라는 것을 현재 또 근거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쪽인데요. 미국이 무역 수지의 적자, 무역 수지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다 보니까 또 상당수 많은 생산량을 내수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액이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정체에 빠져 있는 이 수출액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실물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결국은 정책을 강력하게 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쪽의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 핵심 생산자 물가가 모두 상승 반전 쪽으로 방향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의 상승 속도가 2%를 넘어서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인 2%를 넘어서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경우에 인플레 파이터인 FRB가 과연 경기 회복만을 위해서 또 완전 고용이나 현재 시장의 안정만을 위해서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양쪽 얘기가 모두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뿐만 아니라 45일 후에 있을 그 다음에 FOMC에서도 결과물을 확인하기 이전까지 속단은 이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시장에 어느 정도의 뭐 시그널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겠지만 확실한 것은 보고 나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스티뮬러스 자극제가 있었습니다. ECB가 자금 투입한다고 언제 투입한다라고 했고요. 자금도 얼마 투입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자산시장 움직임이 생각보다 완만했는데 이번에 FRB의 흐름에 따라서는 그 자극제가 약간 더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FRB의 결정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뭐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라면 채 24시간이 남지 않았는데도 아니 아마 이틀을 하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이틀 정도 남았는데 아직 시작 직전인데도 이렇게 조금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텐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 지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950과 2000선 안에 갇혀있는 모습, 좀 더 넓게 보면 1950에서 한 2020선 정도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완만한 흐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향성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은 역시 뭐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기존 정책에서 바뀐 단어도 없고 바뀐 뉘앙스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냥 이런 듯이 흘러갈 겁니다. 별로 큰 변화 없이 뭐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도, 뭐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자 긴축 신호를 노출하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긴축 신호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긴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빨라야 내년 여름 정도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옐런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 시점을 고정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옐런은 발언의 그 크기 파장이 너무 크니까 옐런은 그런 얘기 하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 의원이나 누가 나와서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면 혹은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시장 관점이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어차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투입하거나 경기가 나쁘다는 그런 표현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우리가 바라는 그 흐름 중에 하나는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쉽게 변화 없다. 뭐 이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언제 줄인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뉘앙스가 바뀌게 되면 아마 그것이 단기적인 시장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현재 구간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과연 장기적인 악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전부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우리 시장이 19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일종의 저평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보다 급격한 조정이 오게 된다면 대응 전략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다만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의 중심하에서 저점 매수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긴축 신호가 노출될 경우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FOMC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좀 중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바로 벌써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문을 앞두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7.5% 이렇게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 관리들 앞에서 좀 경제 성장을 독려했다고요. 좀 자신이 없는 모습을 표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외신 앞에서는 7.5% 당연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뒤로 돌아서 내부 사람들에게는 부양 더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부에는 우리 나쁘지 않다,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안에 내부를 향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부동산이나 키워서 돈 벌려고 한다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진핑 정부 초반부터 시작됐었지만 보슈라 얘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공청단에서 상하이방으로 권력이 이동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이제 잡기 위한 일종의 수청 작업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나가는데 가장 경제정책의 핵심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달라졌다. 그러니까 공청단이 지배할 때는 지방발전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가장 주력이었는데 이게 자산 거품을 낳을 수도 있고 이런 자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가장 돈이 많은 상하이방들이 이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방들이 누굽니까? 중국에서 가장 먼저 금융시장을 받아들였고 가장 먼저 미국 가서 선진금융을 배워왔고 지금 상하이에서 가장 이제 돈이 많은 일종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조금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더 키워놨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중국의 부해금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역외금융의 흐름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 이제 정책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반영하듯이 최근에 중국 지표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물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고정 투자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하향세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향세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갈지 아니면 V자형으로 올라갈지 이게 L자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정투자 쪽에서 보면 고정투자를 보시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게 과거처럼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요. SOC 투자입니다. 근데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 중에 SOC 투자는 교통, 그 다음에 수리 인프라 이런 것들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모든 부동산을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지금 서부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일정 지역에만 또 일정 은행에만 자금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이런 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건 중국의 수출 지표인데요. 그동안 중국의 수출 지표, 홍콩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1분기를 넘어가면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죠. 홍콩을 제외하고서라도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앞전의 모습들, 1년 전의 모습들이 홍콩 때문에 왜곡되었다면 지금은 홍콩을 빼고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수출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 쪽의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 동남아 쪽 수출도 개선되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그래서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죠. 경상수지 무역수지흑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는 뭐냐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머니들은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변동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지만 이 부족한 빠져나가고 있는 외환자금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건 정부가 돈을 공급하면서 총 유동성은 다시 정부가 관리 가능한 13%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해금융,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은행의 장부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대에서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금융 흐름들도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돈을 공급하면서 유동성도 안정을 찾고 있고 위험지표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는 안정을 찾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물지표의 회복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 바닥 확인한 것은 맞고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7.5% 정도의 이 성장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늘고 있는 수출 중에서 한국의 중국 수입을 통해서 나는 중간재 수출,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석유 제품이라든지 석탄과 같은 주요 원자재들의 이 중국 수요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과거처럼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소재주, 산업재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랠리는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바닥을 확인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또 그대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 이 두 가지 계속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종도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중국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가장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최근에 뭐냐면 수입이 왜 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먹거리를 믿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의 식료품 수입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식료품 물가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들여오다 보니 가격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중국 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소비재, 식료품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있느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좋은 것들을 먹고 소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중국이 의외로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수혜는 실제로 정말 늘고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과거처럼 어설프게 중국에 진출했다더라.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그건 당연히 이제 공매도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걸 그나마 살펴봤더니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쪽 그래도 중국에서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종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삼위각기인데요. 삼위각기, 피아노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 회사를 인수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만들어내는데 제가 그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피아노 학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웬만한 운동장만한 크기에 피아노를 한 수백 대 정도를 깔아놓고 학원 선생님만 수십 명이 애들을 돌아가면서 봐주고 있는 게 중국의 피아노 학원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게 모든 학원은 아니고요. 또 지방에까지도 모두 그런 학원이 있다라는 건 물론 오보겠지만 중국의 지금 그 피아노 보급률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죠. 대신 실제로 부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아노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아노 수요를 전부 삼위각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삼위각기의 매출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피아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 주가가 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지금 줄일 수 없는 하나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타이어라든지 현대위아처럼 현대차 공장이 넓어지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든지 성화이텍, 만도, 한일이와 SL과 같은 현대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도 지금 워낙 환경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전기차라든지 다른 에너지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기존의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전기차에도 차 시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어 트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IT는 포기할 수 없는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핵심 부품들을 대고 있고 중국에서 못 만들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화학 제품이 중국 수혜주다, 철강 제품들이 중국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너무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중국 수요에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소비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IT 부품주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중국 수혜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글로벌 이슈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LCD 업종의 서울반도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서울반도체, LCD 시장의 굉장히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LCD 조명 성장성은 좀 오랜만에 짚어주시죠. 네, 그 뭐 서울반도체 LED 조명과 관련돼서는 제가 항상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4, 5개월 정도 전인데요. 저는 여전히 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기는 지났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게 많다라는 시각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울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명 시장은 죽지 않았다, 앞으로 성장한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 얘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TV와 스마트폰의 매출 성장률과 마진을 보시면 언제부터 변하느냐, 점유율 50%를 기준으로 해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의 매출 성장률이나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TV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수요 증가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판매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이 50%를 넘어가면서 수요 증가율이 스마트폰도 급속도로 떨어졌고 TV도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TV는 지금 거의 100% 보급 아닙니까? 지금 뭐 일반 가정에 LED TV든 LCD TV든 평판 TV가 없는 가정은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게 50%를 넘어가면서 마진과 전반적인 수요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LED 조명 여전히 보급률이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성장은 여전히 40% 정도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거다.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거다. 글로벌 조명 시장의 성장의 대부분은 기존 조명이 죽으면서 이런 LCD나 LED 조명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LED 조명 시장 자체의 성장만 놓고 본다면 오케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ED 조명 시장 지금 말씀해주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것에는 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좀 핵심 쟁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LED 가격입니다. LED 가격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LED 조명을 그동안 좋은 거 달면서도 안 썼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 비싸서 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LED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백열등보다 몇백 배나 오래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산 거였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위트 스팟에 진입했다. 즉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CFL이라고 하는 백열등을 잠시 대체했던 음극형관 같은 경우의 가격과 LED의 가격이 지금 5배 정도 차이에서 2.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LED와 백열등의 가격 차이도 과거 25배에서 지금 10배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백열등을 쓰기보단 LED로 바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트 스팟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교체 수요가 더 빨라지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격대에서 많이 내려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급속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물론 사람들이 급속도로 내려가게 되면
LED 조명을 더 많이 선택하겠죠. 다만 LED 업체들의 수익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향후 LED 시장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맘먹고 이 시장에서 내가 쓸어보겠다, 저 업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뭐 싼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LED의 공급을 보면 계속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도 공급 과잉이고요. 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공급 과잉입니다. 근데 이 공급 과잉의 대부분이 무슨 원인 때문이냐? TV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노텍이나 삼성전기는 LED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조명용 LED보다는 주로 TV용 LED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용 LED입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공급 과잉이 되면서 수익 못 내고 여기서 계속 적자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급 과잉 자체가 조명용 공급 과잉이 아니라 TV용 LED의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조명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데 왜 사람들이 공급을 안 늘리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 LED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제일 답답한 내용들이 그겁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V 시장에서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과하게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LED 업체가 충분한 이 구조조정을 거쳐서 몇 개 업체만 살아남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에만 LED 한번 쳐보십시오. 중소형 업체까지도 엄청난 몇백 개 업체들이 있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LED 쪽에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명시장에서 TV, LED 칩과 같이 공급 과잉에 빠지지 않을 거란 보장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서서히 중국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에서 모두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건 좋은 일인데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중요한 건 중국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TV용 LED 시장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조명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LED 칩 공급을 중국 쪽이 많이 하기 시작하고 기술 격차를 조금씩 줄여오면서 가격 격차로 매력을 어필하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놓여 있는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들 업체들도 분명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조명시장 성장 확실하다. 그 다음에 과거처럼 공급 과잉의 우려를 범하지 않을 거다.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뭐 TV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조명시장, 서울시장의 서울반도체 아크리치2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싸지 않고 향후 예상한 대로 성장 경로를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는 이 종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중기 투자의 영역은 지났다. 그렇다면 뭐 지금부터는 매력적이다, 계속 보유 홀딩하자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시장의 성장성은 좀 담보가 되고 있는데 좀 공급 과잉과 이런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주가와 성장성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서울반도체 바로 그 역사가 나오죠. 2009년도부터 사기를 쳤거든요. LED 조명 된다 그러면서 사기를 쳤는데 이게 이제 된다 하면서 PBR 5배까지 끌어올렸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2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성장성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질을 쳤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주가가 못 버티고 이 자리까지 내려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2013년도부터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려졌다가 1분기 실적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의 3배의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년 30% 이상 성장한다,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뭐 PBR 기준으로 4배, 뭐 5배 정도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상이 계속 틀렸다, 2분기 실적도 별로,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별로, 이런 관점으로 나온다면 지금 주가 비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LED 업체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반도체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그 기준으로 ROE 기준으로 보통 10% 정도 내외를 보여주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는 3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강력한 매수 관점의 리포트들은 우리가 실적 측면에서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ED 조명의 성장 결국 담보는 될 수도 있지만 서울 반도체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 미칠 거란 보장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 조금 좋지 않은 평가지만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신호등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저희 리츠맵 홈페이지에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시면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과 함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LG전자를 76만 8천 원대에서 매수해서 홀딩 중이라고 하시네요. 중기 투자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LG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는 76,800원에 사신 것 같은데요. 네, 잘 사셨고요. 추가적인 지난번에 저도 이제 종목 신호등 해드렸는데 7만 원인가 7만 4천 또 변곡점 왔을 때 한번 엄봉이 나왔을 때 혹시 불안할까봐 이제 진단을 올렸길래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계속 단기 목표가를 이제 7만 8천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7만 8천 원에 잡아주고 여기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추가적인 중기 목표가는 중기적으로는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79,500원 6월 11일 날 가서 급락을 했죠. 다시 그렇더라도 동방박사가 보는 기법의 하늘색 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색 선 유지해주고 있다는 건 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 엄봉을 이렇게 갈 때는 팔지 않아도 됩니다. 유지면. 그러면 깨지면 다시 반등할 때 안 되면 팔면 되죠. 여기서 깨질 때. 그럼 아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되고 가고 있는 상태다. 추세적으로 보면 가기 때문에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면 되고요. 손해는 안 보고 들고 가면 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오늘 또 핫
하이닉스랑 LG그룹주죠. 그러면 이 LG그룹주에 투자 왜 이렇게 주가가 요즘 삼성전자도 빠지는데 LG전자는 이렇게 올라갈까? 그동안 LG전자면 뭐 불효자였죠. 주식시장에. 그런데 이제는 효자로 다시 탈바꿈됐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최근에 5월 28일 G3 스마트폰 G3 커더 HD를 탑재한 이제 풀 HD보다 4배 선명한 QHD를 탑재한 5.3 해서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이 G3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부품도 잘 나가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LG전자에. 그래서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다 좋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3가 신기록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은 2분기 확실히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물론 흑자 전환 기대에 대해서 많이 보고서가 있었는데 G3가로 확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주니까 기대가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 보면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는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휴대폰 사업부 적자 때문에 주가가 안 좋게 흘렀는데 이제는 자산 가치도 보면 그렇고 수익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중이다. 그래서 회사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회사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사서 이익 나면 들고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6만 원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지금 30% 올라왔어요. 거의. 3628, 지금 30% 올랐죠. 그죠? 그러면 올 3월부터 대형주 중에 이렇게 올라온 주식 있습니까?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봉으로 보니까, 91,800원. 작년도 4월부터 줄창 빠졌습니다. 왜? 휴대폰 사업부가 MC 사업부가 적자가 났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흑자가 기대돼서 흑자 확신 나니까 추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목표가가 여기가 고점 85,0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고 가면 됩니다. 손해만 안 나면 이익 상태에서 들고 가시라. 사서 이익이 나면 들고 가시고요. 물리지는 말고 그래서 손절가 잘 감안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목표가를 85,000까지 잡아드리고 78,000원인데 높여서 85,000원, 손절가는 76,800원 샀기 때문에 76,000원 정도로 유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LG그룹주 중에 LG전자 한번 알아봤는데요.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입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 가셔도 좀 안심하시고 계속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초록불 켜주셨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LG그룹주와 함께 핫 이슈라고 소개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SK하이닉스를 시청자분께서는 45,000원에 비중 5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표가를 얼마나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단기 투자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은 비중을 아주 대형주 맞게, 대형주는 뭐 괜찮을 때는 가고 있을 때는 추세 상승 중일 때는 비중을 50% 이렇게 실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단기 투자자인데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잘 가는 것을 팔 필요 없다 가져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오늘 다시 보고서에 애널리스트 보고 기관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2015년도 디램이 가격이 고공행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갖다 준다. 그래서 이익 방어력이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목표가를 이제 해드렸는데 목표가는 일단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고 지금 먼저 중요한 것은 애플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 로컬 업체에 대한 납품이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의 성장의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조 이상으로 나오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유지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정도로 보면 PER 8.5배에서 9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시장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저평가 영역은 뭐 적정 주가 영역인데 현재 단계에서 저평가는 내년에 실적이 좋으면 저평가죠. 그죠? 그러면 현재 상태는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자. 그리고 뭐 내년에도 디램 가격이 좋다는데 그런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 자, 순매수를 보게 되면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4,100만 6개월 동안 4,100만 주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1,100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도 2,900만 한 건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다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이 다 갖고 있는 물량이 없어요. 그죠? 그 사이 기관이 어제처럼 기관이 사버리면 기관이 어저께 몇 주 샀습니까? 기관이 그냥 어저께 34만 주 사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1,300이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하다. 그래서 가져가라. 일단 가져가고 목표가는 올려서 48,000원인데 지난번에 이제는 52,000원까지 갖고 가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52,000원까지 보고요. 추가적인 5만원 돌파해서 52,000원 목표가고 손절가는 4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도 한 번 더 올려 잡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릴게요. 네, 역시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산업인데요. 우리산업을 오늘 12,50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14,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단타 기준으로 어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뭐 ODS뿐만 아니라 베니솔루션, 우리산업 이렇게 잘 가는데 저는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은 다른 거 매매하지만 우리산업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중장기로도 아주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이게 테마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데 한번 이게 오늘 급등인데 과연 적정 주가일까 얼마일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물대 왔죠, 그죠?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간략히 한번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분기 기준은 최대 나왔고. 그런데 이 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최대로 나온 이유가 바로 고마진 친환경 부품이라든지 전장 부품 이쪽에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매출에 제품 믹서가 고마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을 때는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한해치를 아주 잘하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적정 주가가 현재 보면 내년도 예상 실적 보면 1,400원이기 때문에 EPS 내년 기준으로 10배면 PER 10배면 14,000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부담스럽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지금 와 있는데 일단은 내일 정도부터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라 당기니까 오늘 뭐 상한가인데요. 내일 이익 실현을 하자.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기술적으로 목표가 거의 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방바사 보는 기법에 보면 하늘색 선이 여기가 13,500원이에요. 13,500원. 그래서 안착하는 것은 다음에 보고 안착 여부는 일단은 목표가를 13,500원 보고요. 손절가는 뭐 12,500원 12,400원 정도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함께 또 전기차로 묶여서 같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산업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신호등이 바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주황색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뀔 만한 변곡점이다. 주황색 불 켜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산업까지 3가지 종목의 신호등을 켜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조금 전 종목 신호등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관련주라고 묶이는 것들이 많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 특허를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기차 테마,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형성이 가능할까요? 뭐 단기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면 이미 형성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지만 오늘 들어서 이제 크게 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테슬라가 이렇게 특허를 공유하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금 당장 열리나요? 미국은 열릴까요? 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은 뭐 제가 너무 까칠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성장할 수 없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충전소라든지 충전기 시장이라든지 모두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 하나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죠. 지금은 전기차는 보조금 빼면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아반떼만한 차가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보조금 지급해 주니까 2천만 원대로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 제외하면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만약에 또 대중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보조금 못 줍니다. 지금 뭐 많아야 뭐 1년에 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한 국가당 뭐 이 정도 사니까 보조금 지급해 줄 수 있는 거지, 대당 한 뭐 1,800만 원 지원금을 뭐 예를 들어서 몇몇 명씩 사는데 그걸 어떻게 뭐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얘기예요. 서로 이제 기술을 공유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전기차가 크기 위한 여건들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 전기차가 뭔가 터지면서 전기차 관련들의 실적이 당장 좋아진다? 뭐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건 어중이 떠중이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기술을 공유했을 때 어떤 특허 기술을 하나 정도는 중소형 업체가 개발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산업의 시스템 자체는 오히려 대형사들끼리 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테슬라의 주요 주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크라이슬러를 포함한 미국 차들, 또 혼다를 포함한 일본 차들의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면, 오히려 현대차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충분히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건 뭐 BMW에도 지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또 그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 일부 기업들 정도가 수혜가 돌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런 강력한 테마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연장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크게 움직이는 추세, 뭐 중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 이렇게 좀 깊이 살펴봐야 할 이슈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기차 이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